네, 대검찰청이 김태우 감찰관에 대해서 비위 사실을 모두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혐의가 있었던 4가지 비위 사실을 모두 사실로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례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동안 김태우 수사관에게 주어졌던 비위 혐의는 모두 4가지였습니다. 과기부 감찰사무관에 본인이 승진 임용하려고 했던 부분, 그리고 골프 접대든지 향응을 수수한 부분이 있었고요. 경찰청에서 지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부당 개입을 시도한 정황, 그리고 문제가 됐던 감찰첩보 외부 유출 등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이 4가지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됐다는 게 대검의 감찰 결과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고 다만 형사처벌은 배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승진 임용과 관련해서는 6급 공무원이 어떻게 실세 장관에게 자리 유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골프 접대와 관련해서는 한 번 같이 쳤을 뿐이다. 그것도 향응이 아니고 첩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지인 수사에 부당 개입 시도한 것도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고 개입을 시도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이고요. 특히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공익 목적의 내부 고발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과연 대검의 비위 사실 확인 발표가 폭로 사건에 미칠 파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듣고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과연 대검의 비위 사실 확인 발표가 폭로 사건에 미칠 파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듣고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비중이나 사회적 관심, 여파, 그리고 검찰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규명 의지를 위해서도 특임 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하셔서 집중 수사를 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증거나 자료들의 인멸, 이 증거의 훼손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염려합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에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과 특별감찰관실을 즉각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관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종징계 요청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얼토당토하는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던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설령 검찰이 파면 결정을 한다 해도 김태우 수사관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김태우 수사관의 천태만상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위 혐의자 김태우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서특필하며 그의 불법 행위를 계속적으로 부추겼던 언론, 이를 또다시 문재인 정권 흔들기에 악용하며 재탕, 삼탕, 정치 공세에만 여념이 없었던 야당까지 모두 함께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두 변호사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김한규 변호사님. 네. 지금 해임 요청은 하면서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감찰 결과에 따르면은 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인사청탁 금지 의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내부에서 검찰 단계에서 이제 징계 사유는 될지언정 구체적인 어떤 형사처벌, 형사법규를 위반해서 그것이 재판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유는 있지만 재판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비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예. 지금 최근에 이 김수사관 입장에서는 뭐 공익 목적을 위한 고발이었다 예. 이런 입장이고 현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합법적인 정보 수집이었고 나머지는 뭐 사찰이었고 굉장히 그걸 당연 폐기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실제로 사찰이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찰이 아닌 그 공적인 목적인 정보였다면은 이 김수사관 입장에서는 이 비밀 누설에 대해서는 법적인 형사적인 책임을 또 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질 거기 때문에 이 대검 감찰본부에서도 이 부분은 좀 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지금 대검에서 해임 요청을 했지만 본인이 불복하면 또 다른 절차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불복할 수 있고요. 예. 저는 이게 이분이 지금 혐의가 크게 두 개인데 예. 예를 들어 이게 특감반에 쳐가지고 예. 그분들에게 경징계가 요구됐거든요. 따라서 이게 과연 골프를 친 게 본질인가 이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과기부의 뭐 5급짜리 감사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청와대 특감반 6급이면요. 예를 들어 이게 장차관들하고도 같이 상대할 정도로 좋은 자리 아닙니까? 예. 근데 이분이 잠깐 그 개방직 몇 년 하는 1급 물론 5급이니까 한 계급 올라가죠. 예. 이걸 이게 무리하게 로비해서 5급으로 가려고 할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청와대 특감반 6급이지만 예. 과기부 감찰관 5급보다 훨씬 낮고 그런데 본인이 가려고 했던 저는 것은 이게 그 사실 로비 아닌가요? 의혹이 변호사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이분이 그렇게 로비해서 1계급 승진은 맞지만 그런 게 공무원 오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찰관은 3년 임기제거든요. 따라서 이게 이 부분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예. 저는 이게 그걸 다 떠나서 제가 이게 과거에도 써놨잖아요. 옛날에 90년에 윤석양 이병이요. 보안사에게 1,300명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는데 오히려 이게 윤석양 이병을 군무이탈로 2년을 실형을 살렸어요. 또 이게 박관청 병정이 얼마 전에 예. 정윤회 문구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이분은 의인이에요. 제가 보기에 공익신고자입니다. 그런데 허위 공문서 비밀 누설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예.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게 김태우도요. 일부 골프나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본질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청와대 사찰이 본질이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해주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저희가 사실 이제 지난주 내내 본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전히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김태우 수사관이 공익신고자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거죠. 정기남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 얘기하고는 좀 반대되는 것 같은데요. 결코 양심적 내부 고발자가 아니다. 예. 라는 것이 저는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로 오늘 그 대검에서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청와대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청와대가 통보했던 비사실 4가지 다 사실로 확인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동안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어찌 보면은 특화된 어떤 수사관, 범죄 정보라든지 첩보 생산 이런 데 특화된 수사관이었다는 것이 그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어떤 부당하게 수사를 개입한다든지 또 뭐 인사청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이런 어떤 그런 능력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스펙을 가졌기 때문에 MB 정권 또 박근혜 정권 3대 정권에 이어서 그 역할을 하게 됐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확인된 것은 본인의 비사실을 덮기 위해서 결국은 양심적 고발자인 양 하고 또 공익적인 어떤 목적으로 폭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놓고 본다면 결코 본인이 어떤 양심적 어떤 내부 고발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다. 예.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런 어떤 김태우 수사관이 그런 1년 반여 동안을 활동할 동안에 과연 청와대의 어떤 지휘 관리 책임이 그럼 없는 것이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다. 뭐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황장수 소장께서는 대검 감찰 결과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상에 그 양심적 제보자와 비양심적 제보자가 따로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어떤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뒤섞여서 폭로가 되지요. 고영태 씨를 한때 의인이라고 한 사람도 많았는데 그럼 고영태 씨가 한 행동에서 정당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법적으로 이 실형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이 권력과 관련되는 폭로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이 뭐 양심적 비양심적인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 공공의 이익이 더 큰가 아닌가에 중점을 두고 보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보고요. 예. 사람도 독수 독가가 있냐? 독수 독가가 있냐?
그러니까 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독수독가 이론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 사람이 저런 비사실이 있다. 설사 뭐 100번 양보해서 사실이라 칩시다. 그렇다고 저 사람이 폭로하는 부분이 다 사실이 아닐 거다. 이렇게 하면 촛불 시위 때도 전부 그러면 고영태 씨의 어떤 이런 어떤 이 믿을 수 없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람의 말에 다 놀아났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한 폭로라는 부분들은 그건 그 사람의 비행과 관계없이 폭로 내용의 진실성은 진실성대로 가려져야 되고요. 또 검증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만약에 김태우 수사관이 이런 비위 사실이 드러나서 물러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고발했다면 조금 더 인정을 받았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세상에 어느 사람이든요. 예. 권력을 상대로 저런 폭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사회적 정의를 가지고 폭로하는 일이 거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김성환 평론가 의견 들어볼까요? 뭐 지난번에 저는 뭐 함량 미달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감투를 써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황장 소장님 말씀하신 건 저는 뭐 동의하거든요. 동의하는데 이번 사건이 진행된 과정에서 그러니까 특별감찰반에서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공익제보자든 뭐든 사회 공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로를 하겠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 아닌 상황에서 폭로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가 비위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하고 이번에 감찰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흔적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감찰본부가 골프를 뭐 7회를 쳤다고 하고 향응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뭐 일부러 조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프장도 압수수색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한 다음 골프 접대를 받은 부분까지는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청탁을 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경찰청 특수사과에 자기가 그 청탁을 받았다고 하는 그 건설업자와 관련해서 수사를 뭐 진행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다고 하는 부분도 대검 감찰본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특수사 과장하고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려고 했다거나 거기에 찾아갈 때 그 건설업자하고 수차례 통화를 한 기록이 나온다든가 이런 거는 조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 김태우 수사관인 애초부터 사실은 감투를 써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폭로하는 내용은 별도로 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갑 위원께서는요. 지금 이제 김태우 수사관의 뭐 폭로 언급 내용이 상당히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는데 오늘 그 대검의 감찰 결과는 뭐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출발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놓은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뭐 막후 과정에서는 어떤 뭐 협상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뭐 또 다른 정의감에 불타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출발은 비위의 문제가 드러났고 그래서 원대 복귀를 시키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대검 감찰에서 그 확인을 한 거죠. 확인해 준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김태우 그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들이 왜 사실이냐, 정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방적 주장들이 아니라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 건설업자 수사 개입의 특감반 인사청탁까지 했는데 정기랑 교수님, 두 사람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른바 이제 언론으로 따지면 취재원과 기자, 또는 뭐 정보 업무 취재원과 기자, 또는 뭐 정보 업무로 따지면 아마 우리 지금 부처에도요 공무원 중에도 그 이른바 IO, 인텔리전스 오피서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부처의 동향을 수집하고 또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그런 어떤 그 서로가 도와주는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교환하는 관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막 그런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뭐 대검 오늘 그 수사 감찰 결과에서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이를테면 지난 박근혜 정권의 우병우 수석으로부터 쫓겨났단 말이에요. 청와대에서. 그것을 근거로 저 건설업자 최 씨를 통해서 내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특감반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인사청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수사의 편의를 봐주고 인사를 청탁하고 또 이를테면 뇌물을 서로 수수하는 그런 어떤
어떤 절대적인 서로 주고받는 관계였다. 이렇게 예. 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운갑 의원님, 네. 오늘 대검 감찰 결과를 보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지금 정부에서 보면은 밉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동안에 저지른 많은 비위 사실 또 잘못된 것 이런 것도 좀 다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좀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동안 거의 다 알려진 부분을 확인한 정도 이런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어쨌든 간에 뭐 그의 어떤 협상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예. 그런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만. 근데 어쨌든 간에 청와대에서는 저는 지금 원대복귀라는 조치를 내렸거든요. 그 이후에 파생될 문제들을 분명히 예견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뭐 당연히 그 특검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 여러 가지 특검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을 텐데 그만큼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 이런 예. 판단을 하지 않고서는 과연 그랬을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이제 검찰 수사가 있습니다만 뭐 31일 어쨌든 간에 지금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국회에 참여한다는 거 아닙니까? 운영위에 출석을 하는데 이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드러내놓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서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지 이건 제가 보기에 지금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예.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선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검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한 날 환경부에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것도 김태우 수사관이 증언을 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년 1월, 2018년 1월 환경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저희가 사표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에 계시던 분 일자리 저희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선거 캠프 출신이나 자기 쪽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청와대에서 점검하며 각 부처로부터 받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문건이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건을 보고받은 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정권이 사찰 정권임이 명백해졌습니다. 민간인 사찰의 증거가 나오더니 이제 공무원들을 사찰한 것입니다. 게다가 어제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답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MB 정권 시절에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이것은 국기 문란행위다.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실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 사안도 대통령 탄핵감인지 아닌지 답해야 될 것입니다. 황장수 소장께 좀 의견을 들어볼까요? 피장파장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이쯤 되면 청와대가 대응하는 부분이 저는 박근혜 정권 말기와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봅니다. 예. 그때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등장했을 때 초기에 언론을 공격했죠. 보수 언론과 좌파 언론이 합작해서 공격한다고 하고 언론사 간부를 이렇게 날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 진실에 대한 논리적인 공방이나 또 책임 있는 사람의 설명 또 입장 정리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끝내려 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전부 아니라 그래요. 그럼 전부 아니라 했을 때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문제로 보면 6급 수사관이 부서에다가 요구를 해서 예. 당신들 지금 산하부서 8개에 나갈 사람 동태를 다 이렇게 보고해달라. 그리고 내부에 지금 도는 이야기까지도 다 정리해달라 하면 그 부서가 행정부서가 나서서 감사관실에서 그런 자료를 작성해서 줬다고 하면 이거는 아마 그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업무 능력이나 이런 처리 방법에 있어서 중대한 고장이 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이 정도의 사단이 나 있다면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고
또 사과할 부분은 하면서 적당히 끊고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폭로가 저는 절반도 안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 더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김한기 변호사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뭐 현재까지 보도된 정도는 이게 좀 블랙리스트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우리 여기에도 보면 언론의 보도 보면은 뭐 전 정권 사람들 중에서 이제 사표 낸 사람, 사표를 낼 사람, 그리고 사표를 안 내고 지금 버티는 사람 이렇게 구분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동태 방향으로 정권이 바뀌면 일정 정도의 어떤 정무직 그 대상자들 상대로 이 정도는 동향 보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이거는 이 정도도 못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감찰 부분 이런 부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다만 이제 여기서 진짜로 우리가 그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는 진짜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진짜 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진짜 내쫓으려고 굉장히 불이익을 주거나 자리를 배제하는 이 정도로 행위됐으면은 이거는 진짜 블랙리스트 정도를 넘어서서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뭐 언론에서 약간 블랙리스트라고 대응하는 건 상당히 과한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정부의 대응은 항상 초기 대응은 좀 뭔가 서투르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예. 여기서도 보면 환경부에서 처음에 이런 자료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대응할 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 뒤늦게 가서 이거 수사관이 요청해서 있긴 있었다. 그 뒤늦게 해명한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항상 뭔가 있는 거 아닌가. 계속 의혹을 제기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서투른 대응은 더 이상은 없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예, 조국 민정수석도 이제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좀 이따 더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님, 블랙리스트라는 표현도 그렇고 탄핵이라는 말 옛날에는 참 입에 꺼내기가 쉽지 않았던 단어인데 요즘에 서슴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한 번 탄핵했기 때문에 또 해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전 너무 좀 과하다, 너무 많이 나갔다 생각되고요. 예. 정치권에서 논쟁이나 공방을 벌일 때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를 집어넣어서 하는 이 일종의 레토릭하고 예. 사실관계는 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한 가지 이번에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얘기할 때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개한 내용 정도에 예를 들면은 환경부 산하기관장과 그리고 임원들 한 24명이 전 정부 인사인지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 정도를 파악하는 거라 그러면 청와대가 그냥 환경부에다가 지금 산하기관장들이 임기가 얼마나 남았고 언제 임명된 사람입니까? 라고 해서 공문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감찰반에 있는 수사관이 가가지고 굳이 따로 그걸 동향을 받아가지고 갔느냐.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걸 받아가지고 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과잉 충성에 가까운 일 아니었을까? 이걸 갖고 오면은 혹시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가져다 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둘째로는 자유한국당이 이 내용을 브리핑하고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언론사에 연락을 했다 그래요. 김태우 수사관이. 연락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내주겠다. 보내주면서 자기가 이걸 보고했던 당시의 얘기를 설명을 해줬다고 하는데 내가 당시에 텔레그램하고 또 이인걸 특감 반장한테 그 내용을 보고를 하니 알았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게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언론에다 설명한 거. 그러면은 이게 지시를 받아서 이걸 동향을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 동향을 파악하라고 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따로 뭔가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동향 보고에 불과한 것을 블랙리스트라고 조금 억지로 짜맞추려 한다 이런. 김태우 수사관이 블랙리스트라고 자유한국당이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자유한국당에서 이 내용을 주니까 이건 블랙리스트라고 뭔가의 이름을 지었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가지고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운갑 위원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정인환 교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현황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뭐 단체 장이든 뭐 임원이든 간에 그 내용을 어떤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파악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안 하면 한편으로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자체를 가지고 블랙리스트라 이거를 언급한다는 자체는 좀 너무 나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성을 해서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사퇴를 안 하려고 해서 뒷조사를 해서
정부 어떤 시스템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다. 네.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일단 어떤 내용상의 파악을 하고 그 첩보 수준에서 올렸다. 그걸 가지고 과거 정부와 같은 형태다. 그거는 저는 뭐 굉장히 좀 앞서고 좀 어폐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주장주의가 지금 난무합니다. 예. 각각 입장. 김태우 수사관의 또 일방적인 얘기에 대해서 또 청와대에서는 전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어쨌든 검찰이 지금 수사 과정에 있습니다. 그 입장들을 도로 듣고 그 부분에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토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냥 지나친 정쟁으로 가서는 득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판단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뭐 이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책임에 대해서 충고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또 지나친 정치 공방도 국가로서는 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정연학 교수님. 이게 지금 이 형국이요. 이를테면 이 6급 수사관, 특감 여기에 이제 하나 덧붙여지는 게 지금 뭐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판 키우는 보수당이거든요. 예. 저는 지나치게 자유한국당이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 일단 민간인 사찰, 그게 민간인 사찰이라기보다는 이 개인의 이 사람의 일탈 행위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왜? 이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정보를 수집해 놓고 자신의 어떤 그 공을 세우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 이게 과연 민간인 사찰이 되려면 그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규명이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번에 환경부의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자, 인사정보가 나왔다고 해서, 인사정보 관련된 문건이 나왔다고 해서 이걸 블랙리스트다? 불법적인 블랙리스트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아무 근거가 없어요. 자, 이게 동향 자료라든가 무슨 범죄 정보가 물론 그 경계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권력이 일정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그 주도하에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이 좀 분명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리한 짜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청와대가 미숙한 대응이란 말을 제가 했습니다만 예. 차제에 청와대가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예. 자, 특감반 폐지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민정수석실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는데 예. 과연 이 범죄 정보와 민간인 사찰과 경계가 정말 애매모호하고 뭔가 이런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높은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아니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이전 정권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아니다. 뭐 이런 방식, 우리는 언론에 지지 않겠다. 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 어떤 좀 과감하고 결단적인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의견까지 듣고 저는 이 문건을요. 예. 이 문건을 이게 단순한 동향 파악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문건의 본문하고 각주까지 정확하게 다 전체를 봐야 돼요. 이 문건은 뭐냐면 임기가 남아있는 전임 정권의 사람들 보고 사표를 내라 이렇게 하니까 순순히 반발 안 하고 사표 낸 사람이 있고 또 이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낼 사람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임기가 남아있는 전임 정권의 직원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단순 동향 파악입니까? 저는 이게 환경부가요. 처음에는 이게 문건 없다 그랬어요. 거짓말했죠? 근데 이번에 문건은 있는데 김태우가 요청하니까 만들었댔어요. 예. 그럼 이게 김태우의 지시가 정당한 지시입니까? 김태우가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부당한 지시에 따랐다 해서 면책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예. 따라서 이게 환경부의 변명은 말이 안 되는 변명이고요. 저는 이게 두 가지를 꼭 조사해야 돼요. 이 문건이 그대로 실행돼서 불이익을 주는가, 실행됐는지 조사해야 되고요. 청와대에서는 과연 이게 김태우 말았느냐, 그 위에는 보고된 게 없느냐, 예. 이런 이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자, 아무튼 일파만파 파문이 번져가고 있고 이 중에 또 책임을 지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그 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이 많이 됐었는데 김성환 평론가 한마디 들으셨는데 무슨 말씀? 예, 저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부위원회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 따지면 블랙리스트였던 셈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 블랙리스트라고 그걸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예. 왜냐면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이젠 그만 일하시죠. 예. 라고 얘기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게 일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정부에서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임기가 남아있는데 억지로 내보내려고 했다 그러면 저는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건 내용만 가지고는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 블랙리스트는 또 아닌 거고, 우리가 최소한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려면은 리스트 인사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그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지, 이거를 이런 식의 동향을 뭐 임기가 얼마나 남았다 이거 가지고 블랙리스트라고 부르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예.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런 보고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오늘 자유한국당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이라고 공개한 것, 과연 저게 블랙리스트인지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앞서 나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OX로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는데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루하루 계속 폭로전을 펼치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 또 오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운갑 의원님, 네. 지금 조국 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나오는 게 맞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조수도 그랬죠.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있으면 하겠다. 이제 31일 운영위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안전법 그거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내보낸다라는 입장을 예. 전질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상황이 이 정도 되면은 그 뭐 민정수석 비서실장 좀 더 적극적으로 앞서 이제 여러 패널께서 초기 대응이 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가 틀리고 아니다고 그러면 예. 그 분명한 입장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고 계속 뭐 건별 대응하다 보니까 상황이 여기까지 왔고 일반 국민들은 상당히 헷갈리는 지점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걸 저는 물러서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칫 대통령한테 직접 그 부담을 예.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청와대 참모는 말 그대로 참모입니다. 비서는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인환 교수님, 조국 수석 나오면은 논란이 좀 정리가 될까요? 저는 정리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조국 수석이 좀 당당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노 서렌더, 네. 항복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음악을 뜻이었는데 깔았다 그러죠. 야당의 요구에 항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떤 본인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또 책임지는 것이고